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공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간인 여자 아이들 다니는 초등학교 습격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크기도 했고, 그나마 다행인 건 장기화하기 어렵겠다라는 전망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원유 가격과 관련해서 이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선거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또 마가 세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기화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하면 너무나 좀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 있는 나라가 무조건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약소국을 침탈하고 넓혀가는 그런 제국주의가 다시 부활한다면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제국주의는 너무나 피해가 크다. 그래서 유엔도 만들어지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주말 동안 이 뉴스가 가장 큰 뉴스였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폭격을 대대적으로 감행했고, 이란의 최고 통치자 하메네이가 맨 처음에 트럼프가 하메네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만 해도 전략적으로 발표한 게 아닌가 했는데, 이란에서 하메네이 사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 아나운서가 울면서 방송을 하던데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بعد از عمری مجاهدت حسینی و دائمی و خستگی ناپذیر روح بلند و ملکوتی کوه نستوه ولایت پدر مهربان امت رهبر و امام مسلمین حضرت آیت الله العظما سید علی حسینی خامنه ای در راه سربلندی حر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شهد گوارای شهادت را نوشیدند و به ملکوت اعلی پیوستند. 이란 국영방송 앵커가 울면서 저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하메네이는 이란을 37년간 통치해온 그야말로 철권 통치자였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군부까지 모두 장악한 호메이니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호메이니가 10년 집권했고 그 뒤를 이어서 하메네이가 37년간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이란의 절대 지도자였는데요. 신정국가죠. 이란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난 하메네이는 종교, 군사, 입법, 사법, 행정 그야말로 철권 통치자였는데, 그 하메네이, 이란이 곧 하메네이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존재인데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한 방에 폭사했습니다. 얼마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력은 물론이고 정보력이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네.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오전 6시쯤인가? 그 시간을 택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딱 모이는 것을 입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휴민트도 동원하고 뭐 내부 정보만도 동원하고 다양한 이유로 이 사람뿐만 하메네이뿐만이 아니라 군장성이라든지 국방부 장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회의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해서 한 방에 완전히 지휘 체계를 마비시켜 버리겠다. 그런 전략을 세운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폭격은 밤 시간에 새벽 시간에 많이 하죠. 그래서 공습경보는 참 밤에 많이 경계를 하는데, 이렇게 낮 시간대 태양이 떠 있을 때 이런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정보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전인 것이고, 미국은 뭐 트럼프는 내심 이제 완전 전면전, 과거에 이제 베트남전처럼 지상군도 막 투입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그렇게 갔다가는 피해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폭격을 가함으로써 지도부만, 이제 이란의 정권만 교체한다, 정치 세력 중에 상부만 교체한다,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이제 독재국가나 뭐 이라크나 이런 아프가니스탄처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폭격을 해가지고 지도부가 죽더라도 그런 국가들조차도 지도부만 싹 교체가 되고 정치 권력만 딱 교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될지 좀 의문입니다. 이란은 또 그런 국가들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의도한 바는 뭔지는 알겠는데, 뭐 그리고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도 다 알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미국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AINB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미국의 AI 기술 그리고 B2 폭격기가
바로 이런 가공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AIMP 하는데 지난번 베네수엘라 마두로 공격해서 잡아오고 이번에 하메네이 폭사하고 정말 미국, 이스라엘 두 나라가 정보력, 군사력 합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공포감이 들더라고요. 임세현 대변인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반대 세력 숙청하고 여성들도 억압했고 뭐 수천 명이 사망한 일도 발생했기 때문에 뭐 좋은 지도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뭐 마두로도 그렇고 힘 있는 국가라고 해서 그 주권 국가에 있는 정치 지도자를 함부로 죽여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의심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미국이 지금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 대국인 건 맞습니다만 어떻게 보더라도 어쨌든 국가를 공격하고 하는 건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이란을 공격한 게 뭐 명분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게 대간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공격할 임박할 징후가 없었다는 게 지금 다수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나? 그럼 김정은도 저렇게 죽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가 또 가장 크게 관심이 있는 것이고 제가 주말에 이제 송영길 대표의 북 콘서트 이제 진행을 봤는데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보면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거든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시더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가 미칠 영향이 굉장히 또 크다. 어떻게 보면 제3차 대전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한반도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작금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먼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체감은 안 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또 지대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고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이란이 그 호메르주 해협을 봉쇄를 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중동에서 우리가 원유의 70%가량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예를 들어 한 3개월, 4개월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원유 비축량이 3개월치밖에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미칠 영향이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뭐 AI 산업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출국하시면서 단단히 지시를 해 놓았고 또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안심하시고 생업에 충실하셔라. 우리가 다 지켜드리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저는 그나마 좀 안심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관계 부처나 비상사태를 지시했기 때문에 뭐 물론 불안한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께서는 안심하시고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하시면 된다라고 또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길 대표 북 콘서트 어디서 했어요? 토요일은 대구에서 했고요. 예. 금요일에는 서울에서 했고 예. 내일은 또 인천에서 한다고 합니다. 개항을 해서 합니까? 네. 그러면 개항을 출마할 것 같습니까? 뭐 출마를 한다 안 한다 보다는 본인이 살던 고향으로 예. 본인이 살던 보금자리로 이제 돌아간 것이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중동에서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단 지금 이란에서도 보복 공격을 하고 있는데 중동 지역 여러 곳에 미국의 군사 기지가 있거든요. 공군 기지가. 그런 곳들을 대상으로 지금 뭐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 인접 국가 카타르 심지어 두바이까지도 두바이는 관광으로 지금 상당히 수익을 올리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거기까지도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거기 가 있는 관광객이나 교민들도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란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대한 반격에 나섰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죠. Why? 네. 지금 저렇게 이제 중동이 화약고가 되고 있는데요.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M1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두바이에 아주 그 상징적인 호텔 있잖아요. 이름이 뭐더라? 버즈 알아랍. 버즈 알아랍인가? 네. 거기도 지금 뭐 드론 파편이 튀어서 불도 나고 그랬다는데 아까 방송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임세현 대변인님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네. 아랍에미리트 다녀오셨다고.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연휴 중심에 이제 아들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훈련 이런 것 때문에 좀 외국을 갈 일이 있는데 네. 그때 아랍에미리트 다녀왔어요. 오, 지지난주에. 언제 오신 거예요? 저는 딱 연휴 끝나고 왔어요. 바로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연휴 마지막 날 18일 만약 날. 일정이 좀 길어졌으면 묶일 뻔했네. 네, 그리고 보니까 좀 섬뜩하더라고요. 제가 다 본 곳이 예. 다 파편이 튀어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저희 아들한테 여기 더 있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할 혹시 만큼.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 한국 같이 같이 왔어요. 돌아왔습니까? 예, 같이 데리고 왔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사실 되게 평화로운 곳이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건 미국과도 동맹 국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좀 피해가 가는 상황이 좀 많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많은 교민들과 관광객들 아직도 여전히 있고 두바이 공항이 폐쇄됐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빨리 귀국했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러다가 어디까지 이 불씨가 번질까, 불똥이 튈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네. 김규현 변호사님이 상을 당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승중상이라고 저도 이번에 그 표현을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먼저 여인 경우에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걸 승중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할머니가 거의 부모님 같은 분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고 예. 저 그 가정사로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진짜 삼가 고인의 명복입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가가 제일 큰 문제인데 사실 지금 트럼프는 이게 제국주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제국주의의 피해를 당한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미국 내부의 정치 어떤 그 포석과 무관하게 해석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지만 전쟁이란 표현조차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습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뭐 미국 내 규정도 그렇지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고 그러니까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공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간인 어떻게 보면 그 여자 아이들 다니는 초등학교 습격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크기도 했고 그런데 아마 그나마 다행인 건 아마 트럼프라는 이 지도자는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이 부분도 가져갈 텐데 장기화하기 어렵겠다라는 전망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원유 가격과 관련해서 이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그 부분이 선거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또 마가 세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기화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하면 그건 정말 너무나 좀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유불리 계산에 따라서 길게 가져가지 않을 거라는 그 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게도 좀 가슴 아프기도 한데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문제는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건데 정기령님 또라이 트럼프 국내 정세 탈출용 전쟁 그랬는데 글쎄요 국내 정세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막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시선을 돌리기에는 전쟁만 한 게 없기는 합니다만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걸 보면 한두 가지 위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엄연한 주권 국가인데 그냥 가서 대통령 잡아와 버리고 죽여버리고 또 그냥 마음에 든다고 야 그 땅 우리한테 내놔 캐나다도 뭐 우리 뭐 51번째 주가 되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관세도 그냥 온 세상을 상대로 화풀이 하듯이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당, 미국 내 공화당도 문제 제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의 이제 속셈은, 결국 석유 관련된 패권이라고 저는 봐요. 저렇게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것이 전통적인 보호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리라고 예상하고 저는 때렸으리라고 보고요. 미국은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에너지에 있어가지고 뭐 천연가스든 석유든 굉장히 큰 생산국이 됐죠.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생산국이 돼버려서 이제 중동에서 나오는 에너지 패권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뭐 트럼프는 말로는 뭐 미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임박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과거에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쟁 일으켰던 것처럼 뭐 없었잖아요, 실체가. 명분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이제 사고를 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장 변호사님 말씀 잘 지적해 주셨지만은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면은 전 세계가 피해를 심각하게 입기 때문에 유가가 치솟으면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있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있게 되면 미국 시장인들, 미국 기업인들 뭐 이익을 보겠습니까? 전체가 다 위축되고 피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기화되는 것은 원치 않고 대화로 풀려고 할 텐데 문제는 이란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한테 보복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피해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결국엔 그러면 이제 이란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은 군사력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참여하기를 원할 거예요. 러시아가 도와주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 지금까지 항상 보면은 말은 뭐 좀 세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액션을 한 게 없어요. 근데 이번 사태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끼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끼게 되면 이 사태는 굉장히 장기화될 거고 미국과 러시아 혹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여기에 또 옮겨 붙으면서 장기화되면 과거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렀던 석유값이 리터당 3,000원이 넘어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거 완전히 파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거 뭐 내가 이렇게 겁주면 다 쫄아가지고 대화가 문이 열리고 뭐 단시간에 끝날 거라고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주변국들의 반응이 그렇게 쉽게 흘러갈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제국주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힘 있는 나라가 무조건 그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약소국을 침탈하고 이렇게 해서 막 넓혀가는 그런 제국주의가 다시 부활한다면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제국주의는 네. 너무나 피해가 크다. 그래서 유엔도 만들어지고 네.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제국주의의 부활을 지금 알리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제국주의 부활 이거 현실로 다가왔는데 막을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열강의 논리가 그대로 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잖아요. 허용되고 그러면서 착취가 일상화되고 정말 저개발국은 그게 자원국이든 뭐든 다 완전히 그냥 착취를 당하고 뭐 우리도 그 강제징용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역사에 다시금 환기된다라는 게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대로 유엔도 그래서 생기고 뭐 여러 뭐 EU라는 제도 같은 것도 생긴 게 역사적인 맥락과 반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 이 정말 외교라는 거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구나. 뭐 한 국가로 하면은 집단지성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자국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게 더 앞서고 그것을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트럼프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유권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호응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트럼프와 겨루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런데 트럼프한테 노벨 평화상 줄 수 있겠습니까? 지난 노벨평화상 수여자는 트럼프한테 갖다 줬잖아요. 이 평화상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들이 만약에 수상하게 되면 그게 또 세계사적으로 정치사적으로 이 드러내는 함의가 정말 적지 않을 거다. 대단히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세훈 소장님,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핵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란의 핵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공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란이 보복을 하면서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란은 아직 핵무기가 없나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이 정식적으로 인정한 바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이란이지만 실제로 북한이 문제잖아요. 저희는 그게 가장 예민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북한이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북한을 사실상 핵 갖고 있다고 인정까지 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가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란도 핵이 많이 있다는 그 잠재적인 평가에 의해서 만약 공격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면 그럼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란 다음은 또 어딜까? 그럼 북한도 하나의 타겟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나라와 혈맹인 국가의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평가를 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니 힘 있으면 누구 다 패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다 무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럼 법이라는 건 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나쁜 짓을 하면 항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끌어내려서 우리가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긴 하지만 그럼 법 다 무시하고 국제 질서 무시해도 되는 거냐라는 저희가 의구심을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존중하고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물론 강대국이고 경제대국이고 군사대국이긴 하지만
미국이 과거에 표방했던 것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 뭐 영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사실 피해와서 살아온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 안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뤄냈고 그 가치가 인정받아서 경제 대국도 되고 그 국제적인 힘이 또 생겼던 것은 그런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로 그런 보편적 가치가 죄다 무너지고 실제로 뭐 이민국들 다 이민자들 다 뭐 잡아내서 쫓아내고 죽이고 실 자국민까지 죽이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용납할 수 있겠느냐. 무슨 평화상입니까 그런 사람이. 하기야 힘 있다고 마음대로 하고 다니면은 강수영 변호사님은 임 소장님한테 매일 얻어맞죠. 저는 초식동물입니다. 큰일 나죠. 애견남입니다. 애기남입니다. 애기남. 네. 정말 그 걱정 속에서 이렇게 3호를 시작하게 됐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 우리 교민들의 안전입니다. 지금도 중동에 이란에도 적지 않은 수가 있고 70명인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또 교민들이 있고 지금 중동 국가들도 위험한데 특히 두바이나 카타르 같은 데는 그동안에 건설 노동자라든지 또 교민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돌아와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가면서 국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라 네. 이렇게 지시를 하고 갔죠. 그리고 만약에 이송이 필요하면 그 계획도 빨리 이제 수립하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시가 그냥 안전 도모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디테일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좀 챙기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는 그 현지 교민분들의 좀 뭐랄까요 안도감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당연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곳에서든 위험에 처해지면 그 부분을 또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국가 막 바레인 같은 경우에도 호텔이 폭격당하고 네. 그랬더라고요. 바레인 호텔 폭격 장면 한번 보실까요? 저건 오폭인지 또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도 아니고 인근 국가 바레인 그것도 안전하다고 하는 호텔에 있는데 저렇게 폭격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미국에 협력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기를 아마 표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저격을 한 것 같은데 참 지금 이제 국내 정치 상황에서도 참 우려되는 점은 저거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극우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전쟁을 네, 트황 이래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그 강력한 미국의 군사력에 기대가지고 우리 정치 상황에도 개입해달라. 제가 그 더 나아가서 험한 말들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국내 우리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미국도 개입해달라. 그리고 이제 김정은도 없애달라. 마음만 먹으면 1시간이면 된다. 막 별의별 얘기들이 커뮤니티에서 돌던데 아니 그 죽은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아까 초등학교 학생들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저런 방식으로는 어떤 명분도 없는 거죠. 근데 미국 내에서 저는 이제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길게 미국은 절대 못 끌어가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관세 때문에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엄청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금리를 좀 원래는 낮춰서 증시를 올리고 싶어 하는 게 트럼프 내심이었지만 관세를 저렇게 부과하면은 다 미국 국민들이 그 물건 살 때 가격이 다 반영이 되는 건데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심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또다시 미국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오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박은 더 강해지거든요. 이거 절대 장기화 못한다. 트럼프로서는 출구 전략을 짜야 할 텐데 저는 그게 혹시 또 출구 전략마저도 더 세게 밟아버려 이런 거일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뭐 지금 전쟁까지는 우리가 전쟁이라고는 말은 안 하고 있고 그냥 폭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건드려지 말아야 할 곳이 학교랑 병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민간은 건드려지면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학교와 병원은 가장 최후의 보루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공격해가지고 초등학생 수십 명 다 죽었고 수백 명 죽었죠. 예. 가장 큰 테헤란의 병원까지 공격했습니다. 이거는 선은 넘은 거죠. 인도적으로는 그곳은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는지 제가 너무 답답하고
이미 지금 미군도 사상자가 발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보복하겠다고 난리거든요. 지금 트럼프도 뭐라고 하냐면 미군의 죽음 반드시 복수하고 목표 달성까지 이란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다 죽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어디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결국 우리가 다 먹고 잘 살고 잘 하자고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서로 다 죽이고 이러다 보면 뭐가 남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존재를 하거든요. 뭐 아까 제가 김규현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저랑 상황이 똑같은 게 김규현 변호사 할아버님도 전쟁에서 돌아가신 군인이셨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전쟁에서 돌아가신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미망인이 되신 건데 할머니가. 그럼 그러한 영향이 저희 손자 때까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전쟁이 그럼 어떻게 나오냐. 전쟁은 결국 미래 세대가 불행해지는 게 전쟁이에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극우 세력한 자들도 전쟁 나면 좋습니까? 그럼 지금 저기 가서 호텔이 뭐 붕괴되고 하는데 그럼 롯데호텔 같은 거 막 폭격기 맞고 하면 괜찮아요? 좀 제발 국익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네.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데 앞으로도 또 뭐 4주간 전쟁한다 이런 예고가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에 미칠 영향도 엄청나게 크고요. 네. 일단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증권시장이 문을 안 열었는데 이게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오늘 증시가 개장됐다 하면 영향이 반영이 돼서 코스피에 큰 영향 미쳤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제 이럴 때에는 달러 자산으로 한국 주식을 바꾸려고 하죠. 예. 그래서 빨리 이제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금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누나 앞에서 제가 아닙니다. 괜찮아요. 미안해요. 전문가 미안해요. 앞에서 제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맞는 미안하다. 얘기입니다. 아, 맞는 틀리면 얘기야?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오케이 들어가 주세요. 바로 뭐라 그래주세요. 예. 그래서 증시 상당히 위험할 텐데 또 근데 우리 정부 당국은 이거 다 예상하고 예. 플랜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막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장기화가 되면은 뭐 백약이 무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 쉬어가면 네. 내일 조금 흡수가 좀 완충이 된 상태에서 문 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전개가 돼서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로 오늘이 대체 공휴일인 게 그나마 증시에서 안정화되는데 다행이라서 아마 내일도 뭐 개장을 하게 되면 이런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저녁에 선물 거래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내일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저는 정말 계속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위기 관리가 가능하기 해서 그렇게 크게 낙폭은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